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라는 의혹에 지금 또 휩싸여 있습니다. 청와대와 법원 행정처의 은밀한 회동이 드러난 건데요. 왜 청와대와 법원 행정처는 강제징용 재판 제대로 잘 돼가고 있었는데 대책회의를 하면서 이걸 막았던 것인가? 그걸 여쭤보면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청와대하고 법원 행정처에 이제 수상한 회동이 있었던 거예요. 강제징용 대책회의.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고통과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성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 없이는 만나지도 않겠다고 버티고 버텼던 대통령이 2013년 8월에서 9월 이후에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로 지금껏 흘러오고 있는데 2013년 12월에 이분들이 만납니다. 황교안 법무장관, 윤병세 외교장관, 차한성 법원 행정처장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주군의 명령,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다 불러 모았던 것이 아닌가. 2014년 3월 이후 본격화된 위안부 문제 국장급 협상 진행 중 이런 상황에서 2014년 10월에 이때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조윤선 정무수석, 윤병세 외교, 김기춘 비서실장 이렇게 네 사람이 강제징용 재판 결과 나올 시에 위안부 협상이 틀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재판을 질질 끌게 했던 것이 아닌가. 왜 개입을 했을까요? 한일협정 통해서 이미 끝난 얘기다. 아버지 때. 박 전 대통령 입장으로 봐서는. 그리고 아버지 업적에 흠집을 남기기 싫어서. 아니면 위안부 합의를 얻어내려고 이 문제 복잡하게 다시 만들고 싶지 않았다. 아니면 최순실이 시켜서였을까요? 고려 말의 대학자 이암 선생은 나라는 인간에게 있어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영혼에 상처를 주고 신체의 일부를 떼어가려고 한다면 어떤 나라, 어떤 국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이런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고통과 상처를 지금도 안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에 대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역사 교과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나라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잘못되고 균형 잃은 역사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나라로 인식하게 되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검찰에 다시 소환되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강제징용 재판 지연 관련해서 사법부와 교감한 적 있습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혼이 비정상 얘기가 저 때 나온 건가요? 지금 다시 들어보니까 혼이 비정상. 어쨌든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 하기 전에 지금 7시 4분, 5분이 돼서 차명진 전 의원님이 간단히 인사하시겠어요? 자원하는 분들이 안 계시는 인사로. 예. 유튜브, 페이스북, TV 시청자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그리고 태풍 대비도 해야 되겠고. 말씀 주시죠.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 그 뉴스와이드는 네. 한정식이라기보다는 한식 뷔페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의견들을 다 제시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 MBN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견이 안 맞는 사람이 있더라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의견이 맞는 사람 좋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의에는 잘 걸리지 않도록 서로 잘 피해가시면서 맛있는 한식 뷔페 운영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딱딱한 얘기라서요. 이게 대일 관계 경색기였거든요. 그때 왜 굳이 이런 일을 했던 것인지 노 변호사님 먼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 그냥 법적인 한마디만 문제는? 하겠습니다. 예. 저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전부 혼이 비정상입니다. 진짜. 도저히 정상이라고 볼 수가 네, 없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좀 이견이 있으니까 다른 그러세요. 분하고 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재판 일정을 조정한 거하고 네. 재판 결과를 조작한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분들은 분명히 재판 일정을 조정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컵의 물을 다른 쪽으로 옮긴 거고 재판 결과를 조작은 아예 컵의 물을 엎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예컨대 문제. 우리 뉴스와이드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부패니까 예. 앵커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애민정신이 있었느냐 예. 정말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제가 던진 예. 질문이니까.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나름대로 애민 정신에 입각해서 이게 어떤 재판을 일정하게 그 소위 말하면 일제 강제징용이나 어떤 위안부 문제는 네, 정말로 외교적으로 그게 해결하려다 보면. 어려운 문제이지만 예. 이게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대들과 어떤 그 고려를 해서 일정을 조정한 거지 이게 조금 제가 그림 얘기했듯이 마치 맞죠. 물을 그리고 엎은 이거는 재판을 결과를 조작한 이런 걸로 얘기 매도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진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그래서 전문적으로 조금 파고들어야 되는데 복잡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정 단순히 조정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재판 결과 안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뭐 정 변호사님이 추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간단히 시청자들께 이해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설명드리면 저도 한참 공부를 해봤어요. 왜 2015년이라는 마지노선을 제시하면서 대법원에 이것을 재판을 지연시키라고 했을까? 그것은 2012년 5월 24일에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송 안 했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소송을 하려면 3년 이내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지한 날로부터. 그게 민법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나가면 나머지는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계속 달려들어서 저 소송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막았다는 건데 정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고 노 변호사님도 좀 보태서 얘기해. 예,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예. 그 소송을 갖다 제기를 했는데 1심과 2심에서 패소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2012년에 대법원에서 그 하급심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갖다가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파기환송해가지고 이거를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는데 네. 그래서 이제 2013년에 서울고등법원하고 부산고등법원이 이제 피해자들에게 1억 원 또는 8천만 원의 그 지급을 인정하는 판결을 갖다가 했는데 네. 피고가 그 회사들이거든요. 그렇죠. 뭐 전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일본에. 있는데 네. 그런데 그 회사들이 다시 그 고등법원의 결정에 판결에 불복해가지고 대법원에 상고를 갖다가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는 그 판결에 고등법원은 당연히 기속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은 다른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 다시 올라갔을 때 이 대법원이 이전 대법원의 재판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전원합의체로 이걸 뒤집을 수는 있지만 근데 한번 대법원에서 난 결정을 다시 똑같은 사안에서 특별한 일이 그 시간차도 별로 되지 않는데 그렇게 뒤집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그러한 일인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차명진 의원께서 아니 그건 재판 절차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판사는 자기가 재판을 갖다가 주재하는 사람이고 결정을 하는 사람인데 법과 양심에 따라 자기 자신의 법적인 양심에 따라 가지고 재판을 진행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반 판사도 아니고 일반 법관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의 가장 엘리트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양심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대법관들이 이런 식으로 재판을 갖다가 이례적으로 이거는 법조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절차인데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반성해야 됩니다. 노 변호사는 뭐 그냥 한마디로 이건 네. 제정신이 아닌 거다. 네, 저는 차명진 의원님이 참 순진하시다. 저렇게 재판 조정과 일정 조정했다고. 네, 재판 일정 조정과 아니다. 재판
결과를 뭐 조작하는 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기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이 시스템을 모르시고 법을 모르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니지. 제가 당시에 대한변협 수석대변인 할 때였는데 2013년도 이 강제징용 사건하고 위안부 사건은 저희 변협에서 지원해준 사건이에요. 변호인단을. 예.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그 파기환송에 따라서 결과를 냈을 때 엄청 기뻐했었었는데 그러셨겠네요. 그게 아무리 상고를 해도 사실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원칙은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더 안 들여다볼 돼서 게 없잖아요. 안 돼서 사실 저희가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던 네.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문건이 나온 것을 보고 정말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거여서 예. 이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뭐 그때 한일관계 경색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건입니다. 간단히 재판 결과 조작 조작하고 의도가 똑같- 있는 일정 그렇습니다. 지연인 거예요. 이거는 조작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예. 예. 김관동 본부장님 먼저 하시겠어요? 잠깐만. 예, 근데 이제 이러한 소위 재판 소위 거래라든가 이런 연기 또는 여기 조작까지 포함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대책회의를 왜 했느냐? 당시 비서실장이 법원 행정처장 등하고 여러 관련 장관이라든가 예. 청와대 관련 수석이라든가 같이 이제 모여서 이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진짜 이 삼권 분립 체제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아무리 국가 간의 문제지만 예. 근데 어떻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이런 게 왜 그렇게 되냐에 대해서는 당시 굉장히 위안부 문제라든가 일본 대일 관계에서 강경하게 박근혜 당시 전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만 서둘러서, 지금으로 볼 때는 결국에는 그걸 타협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러한 전략을 폈던 거 아닌가 이제 뒤늦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김종욱 교수님. 일단 그 당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외교부가 조연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피벗, 아시아로 돌아오는 정책을 추구하면서 한미일 동맹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저 상황 자체가. 그래서 아마 외교부나 이 문제가 소위 한미일 관계를 깰 수 있는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로 판단했었기 때문에 예. 문제에서 제기를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조연으로. 네. 근데 청와대는 이런 상황들을 다 판단했겠죠. 판단을 해서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좀 상당히 친일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들을 이런 외교적인 상황과 결합시켜서 대통령의 신비까지 관리하는 방식. 예를 들면 한일 관계 같은 경우는 진짜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에 좀 나쁜 좀 일단 법적으로 정리한 거니까.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소위 이런 다양한 이해의 관계가 얽히고 얽히면서 소위 가장 중요해야 될 국민에 대한 네. 기본적 인권 문제들은 뒤로 자, 저 제껴놓고 덮고 가자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분들 나라가 없어가지고 저런 일을 당하신 건데 나라가 있는데도 저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국민이 나라를 믿고 예를 들면 무슨 저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고 자기 정권 자리를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이거예요 지금. 예, 그렇죠. 장관 자리 그다음에 또 상고법원 다양한 자기들 이익들을 그러니까요. 위해서 네. 소위 강제징용자들의 아픔들은 그냥 쳐버리는 방식의 네. 소위 일본 정부들이 해야 될 대책회의를 왜 여기서 내부에서 같이 한 해서 거죠? 그걸 풀어주네. 또 거기다 또 전범 기업까지 비어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현수 교수님도 정리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위안부 할머니나 강제징용 피해자들 이게 사실 시급을 다투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언제까지 살아계실지 몰라요. 그 피해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법으로 이런 재판이 올라오면 더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국가의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과연 어느 나라 국가의 위기관리 상황회의였냐. 이건 네. 거의 전범기업의 위기관리 워룸 같은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이 1심과 2심까지 거치고 대법원까지 거쳐서 또 재상고까지 해서 피해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 국가가 막았다라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헌법을 무시했냐.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을 완전히 농단했다. 이 박근혜 탄핵의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진 건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 출소한 이후에 네. 제1개 소환돼서 본인의 입으로 분 거거든요. 네. 박근혜의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회의를 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농단들이 국민들을 경악해 할지 참 기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변명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를 뭔가 해야죠. 잘못 얘기하고 있다면 잘못 얘기하고 예. 있다든지 아예 무시 전략도 아니고 아무 나라에서 얘기를 하네 왜? 예? 나라의 입을 높은 열지 자리, 않습니까, 그래도? 높은 자리 즐기다가 장관이고 다 높은 자리 즐기다가 떠나면 그만이세요?
그리고 기무사령관은 왜 안 오는 거예요, 또 미국 가가지고. 예? 대한민국의 별이 어디 미국 뒷골목을 헤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창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기무사령관은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그것도 탄핵된 날 박 전 대통령은 왜 기무사령관을 찾았을까요?